수백만 송이의 백합과 흰 장미가 거대한 아치를 이루고 있었지만 한유진에게는 그 향기가 질식할 듯한 악취로 다가왔다. 국내 최고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은 S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오늘 그녀를 위한 화려한 무덤처럼 느껴졌다. 억지로 껴입은 웨딩드레스는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장식되어 그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발끝까지 끌리는 베일은 마치 고고한 죄수에게 씌운 족쇄 같았다. 주례사의 목소리는 이명처럼 웅웅거렸고, 하객들의 속삭임은 그녀의 공포를 비웃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는 남자, 강태민,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는 겉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미남이었지만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잔인함과 병적인 집착을. 어젯밤에도 그는 그녀의 팔목을 우악스럽게 붙잡고 속삭였었다. 도망칠 생각 따윈 하지 마. 유진아, 넌 내 거야. 내 아버지 회사가 망하든 말든 넌 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애써 감추며 아버지가 앉아 있는 첫 번째 줄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존경했던 아버지. 유진 전자의 한 회장은 딸의 절박한 눈빛을 애써 외면하며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더 이상 기댈 곳도 미련도 없었다. 이대로 주례가 끝나고 그가 그녀의 베일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삶도 끝장날 것이다. 바로 그때였다. 거대한 샴페인 타워를 옮기던 웨이터가 하객 중 누군가와 부딪히며 균형을 잃었다. 수백 개의 유리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볼룸 전체를 뒤덮었고 하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태민이 욕설을 내뱉으며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찰나 유진은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이 신이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거추장스러운 드레스 자락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단상을 뛰어내렸다. 한유진, 강태민의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고함이 등 뒤에서 터져 나왔다. 저 여자 잡아, 당장 잡아.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태민이 급히 부른 태성그룹의 경호원들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하객들을 해치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유진은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뛰었다. 비상구. 그녀는 이 호텔의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이 끔찍한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그녀는 사실 자신만의 탈출로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거운 드레스가 발에 엉켰지만 아드레날린이 솟구친 그녀는 구두굽이 부러질 정도로 거칠게 복도를 질주했다. 값비싼 진주 장식이 바닥에 부딪히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뒤를 쫓는 육중한 구둣발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비상구 문을 밀치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축복의 햇살이 아닌 도시의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것엔 폭우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빗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다. 순백의 드레스는 순식간에 빗물에 젖어들며 끔찍한 무게로 그녀를 짓눌렀고 공들인 머리와 화장은 처참하게 흘러내렸다. 그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호텔의 후문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차단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골목길을 택했다. 하이힐은 이미 벗어 던진 지 오래였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맨발을 찔렀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등 뒤에서 적이 있다는 외침이 들려왔다. 그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랐다. 절망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쥐어 짜대로변으로 뛰쳐나갔다. 그 순간 날카로운 경적 소리와 함께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찢는 마찰음이 고막을 때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태웠다. 거대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그녀의 불과 몇 인치 앞에서 급정거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충격과 동시에 뒤쫓아오는 경호원들에 대한 공포로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경호원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기 위해 손을 뻗치는 바로 그 순간 멈춰섰던 세단의 뒷좌석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리고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검은색 우산을 들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은 비를 한 방울도 맞지 않으려는 듯 차문 안쪽에 서 있었다. 남자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를 입고 있었고 그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폭우와 혼돈을 압도했다. 남자는 유진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은 유진을 잡으려던 경호원들에게 먼저 향했다. 경호원들은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위협적으로 소리쳤다. 비켜,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이건 태성그룹의 내부 문제요. 저 여자는 강태민 이사님의 약혼녀다. 그들 중 하나가 무례하게 남자를 밀치려 했지만 남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남자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나타난 운전기사가 그 경호원의 팔을 낚아채 가볍게 비틀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경호원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남자는 그때까지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길거리의 쓰레기를 보는 듯한 경멸적인 눈빛으로 쓰러진 경호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나서야 그는 고개를 돌려 유진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은 이상하리만치 빛나고 있었다. 그 눈에는 어떤 동정이나 연민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냉철한 분석과 판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흠뻑 젖은 생쥐꼴이 된 유진의 모습과 그녀의 목에 걸린 값비싼 다이아몬드 목걸이, 그리고 그녀 뒤에서 망설이고 있는 나머지 경호원들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모든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은 듯했다. 남자는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기 직전인 유진에게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명확하게 밝혀들었다. 선택해. 유진은 숨을 멈췄다. 저들에게 잡혀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든가 아니면 내 차에 타든가 3초 주지. 그것은 구원의 손길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최후 통첩이었다. 유진은 망설였다. 이 남자는 누구인가? 그가 강태민보다 더 위험한 인물일 수도 있지 않은가?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등 뒤에서는 경호원들이 무전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남자의 무감정한 눈을 마주보았다. 적어도 저 눈에는 강태민과 같은 역겨운 소유욕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차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안 돼. 남은 경호원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보다 빨랐던 것은 남자의 움직임이었다. 그는 들고 있던 우산을 방패처럼 휘둘러 경호원의 얼굴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유진의 팔목을 잡아 끌었다. 그의 소나기는 강철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강태민의 그것처럼 불쾌하지는 않았다. 유진은 그의 힘에 이끌려 차 안으로 거의 던져지다시피 쓰러졌다. 그녀가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자도 차에 올라탔고 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순식간에 밖에 포구 소리와 고함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차 안은 방음 처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 오직 유진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가죽 시트 사이를 맴돌았다. 가. 남자가 운전석을 향해 내뱉은 명령은 단 한마디였다. 차는 굉음도 없이 부드럽게, 하지만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출발했다. 유진은 뒤슈리창을 통해 자신을 향해 절규하며 달려오는 경호원들의 모습이 검은 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도망쳤다.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녀는 젖은 드레스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로 값비싼 가죽 시트를 더럽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감히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젖은 그녀를 탓하는 대신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 자신의 슈트 소매에 튄 작은 빗방울을 무심하게 닦아내고 있었다. 그리고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다. 그녀는 한 무리의 포식자에게서 도망쳤지만 지금은 또 다른,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할지도 모르는 포식자의 영역에 발을 들인 것일지도 몰랐다. 남자의 옆모습은 어둠 속에서도 조각처럼 날카로웠고 그에게서는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물에 빠진 사람이 내는 것처럼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누구신가요? 왜 저를? 남자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본 채였다. 감사는 필요 없어.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차가웠다. S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릴 정도의 여자가 그런 꼴로 도망치는 건 보통 일이 아니겠지. 특히 상대가 태성그룹의 강태민이라면 유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당신, 강태민을 압니까? 그녀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어렸다. 남자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어두운 차 안,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유진은 그의 눈동자에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경멸과 차가운 분노를 포착했다. 그는 입꼬리 한쪽을 살짝 비틀어 올렸다.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냉소에 가까웠다. 알다마다. 아주 잘 알지. 남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내 이름은 권지혁이다. 권지혁. 유진은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 같았지만 지금의 혼란 속에서는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몸에서 오는 한기와 알 수 없는 남자에게서 오는 위압감에 몸을 떨었다. 차는 서울의 번화가를 벗어나 점점 더 조용하고 사적인 구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어딘가로 유진은 불안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저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죠? 저는 그냥 안전한 곳에 내려주시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권지혁이 다시 그녀의 말을 막았다. 안전한 곳, 지금 서울 천지에 강태민이 풀어놓은 개들이 당신을 찾고 있을 텐데. 안전한 곳이 있기나 할 것 같나? 그의 말은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강태민의 집착과 분노를 아는 유진은 그가 자신을 찾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임을 알았다. 그녀를 잡으면 그는 오늘 받은 모욕을 몇 배로 갚아줄 터였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럼 당신은 저에게 뭘 원하죠?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기를 바라며 물었다. 이 남자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다는 듯이 혹은 해부학자가 실험체를 관찰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젖은 드레스와 맨발을 훑고 지나갔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지. 한유진 씨.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아는 것에 유진은 다시 한번 놀랐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누구에게서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녀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고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진은 자신이 거대한 게임판 위에 던져진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태민이라는 검은색 말에서 벗어났더니 권지혁이라는 또 다른 색의 말 앞에 놓인 것이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은 이 차가운 남자의 차, 아니 폭우가 쏟아지는 거리나 강태민의 소나기보다는 안전했다. 차는 곧 거대한 철문이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구였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진에게 마치 또 다른 감옥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권지혁이 차 문을 열며 말했다. 내려. 유진은 젖고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끌며 차에서 내렸. 지하 주차장은 따뜻하고 건조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추위에 떨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고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유진은 하는 수 없이 그를 뒤따라 달려야 했다. 엘리베이터는 카드키와 지문 인식까지 거친 후에야 작동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며 펜트하우스 층에서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들 앞에는 현관이 아닌 넓고 모던한 거실이 바로 펼쳐졌다. 통유리창 밖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비현실적인 풍경이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저 아래 어딘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었다. 일단 씻어. 필요한 건 저쪽 방에 준비되어 있을 거야. 권지혁이 복도 끝에 한 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마치 예상했던 손님을 맞는 집주인처럼 혹은 길에서 주워온 물건을 적당한 곳에 두는 사람처럼 무심했다. 유진은 그가 가리킨 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문을 열자 그곳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호화로운 게스트룸이었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놀랍게도 그녀의 사이즈에 딱 맞는 편안한 실내복과 새속옷, 그리고 각종 세면 도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유진은 소름이 돋았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던 걸까? 권지혁은 그녀가 도망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가 계획한 일의 일부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흔들며 욕실로 들어갔다. 뜨거운 물이 그녀의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그녀가 씻고 나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때 권지혁은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이 들려 있었다. 그는 유진이 나온 것을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강태민이 내 아버지를 어떻게 협박했는지 알아.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은 걸음을 멈췄다. 유진전자의 부실 경영과 비자금 내역, 태성그룹이 그걸 터트리면 내 아버지는 감옥에 가고 회사는 공중분해됐겠지. 그래서 넌 팔려가듯 결혼해야 했고.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아버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며 눈물로 매달렸었다. 이 남자는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지?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앉았다. 왜 나를 도운 거죠? 권지혁 씨 태성그룹과 무슨 관계라도 있습니까? 권지혁이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아까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관계 있지. 아주 깊은 악연이야.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았다. 강태민은 내가 오랫동안 노려온 사냥감이다. 그리고 오늘 넌 내 사냥터에 아주 유용한 미끼로 뛰어들어왔지. 유진은 그의 노골적인 말에 숨이 막혔다. 미끼. 그는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저 이용 가치가 있어서 주워온 것이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어떤 처지인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빈손이었고 세상 모두가 그녀를 쫓고 있었다. 그래서 나를 미끼로 강태민을 잡을 생각인가요?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였다. 미끼는 시작일 뿐이야. 난 강태민뿐만 아니라 태성그룹 전체를 무너뜨릴 생각이니까. 그리고 넌 그 계획의 핵심 증인이 되어줘야겠어. 한유진 씨. 권지혁이 말한 준비된 방은 유진이 평생 상상했던 그 어떤 호화로움보다 더 완벽했다. 거대한 욕실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희귀한 대리석으로 마감되어 있었고 그녀가 몸을 담갔던 욕조는 도시의 야경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사치 속에서도 유진은 한순간도 긴장을 풀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그저 권지혁이라는 남자의 재력을 과시하는 장치처럼 느껴졌다. 샤워를 마치고 그가 준비해둔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었지만 그 감촉은 마치 차가운 뱀의 비늘이 피부를 스치는 듯 불쾌했다. 그녀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닦으며 침실로 나왔을 때 그는 방 입구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림자 속에 서 있는 그는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는 구급상자를 들고 있었다. 앉아. 그는 명령하듯 짧게 말했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다. 권지혁은 그녀 앞에 무릎을 굽히는 대신 낮은 스툴을 끌어와 거리를 유지한 채 앉았다. 그는 그녀의 발을 보았다. 결혼식장에서부터 맨발로 아스팔트를 질주했던 그녀의 발은 엉망이었다.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자잘한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유진은 수치심에 발을 움츠리려 했지만 그가 먼저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의 손은 차가웠다. 어떤 감정이나 망설임도 없는 오직 목적만을 위한 손길이었다. 그는 능숙하게 소독용 핀셋으로 상처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유진은 고통보다도 그의 무감각한 정교함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마치 고장난 기계 부품을 수리하는 엔지니어처럼 보였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그녀의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핀셋을 내려놓고 소독약이 묻은 솜으로 상처를 닦아냈다. 따끔한 고통에 유진이 숨을 들이마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어젯밤에 내가 한 말 잊었나. 그가 상처에 붕대를 감으며 낮게 중얼거렸다. 넌 유용한 미끼야. 그리고 난 내 자산이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이 정도의 상처가 덧나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사양이다.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유진의 가슴에 밝혔다. 자산. 그는 그녀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태민을 잡기 위한 도구,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지금 자신이 반박할 처지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마지막 매듭을 꼼꼼하게 지은 뒤 구급상자를 닫고 일어섰다. 그는 유진에게서 몇 걸음 물러서서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 펜트하우스는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다.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들어오거나 나갈 수 없어. 이 안에서는 강태민도 내 아버지도 널 찾지 못할 거다. 그는 주머니에서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보안 처리된 전화기다. 외부와는 완벽히 차단되어 있고 오직 나와의 통신만 가능해. 절대 그 누구에게도 연락할 생각하지 마. 네가 유진전자에 연락을 시도하는 순간 강태민의 귀에 들어갈 거고 그땐 나도 널 지켜줄 수 없어. 유진은 그가 내민 차가운 금속 물체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족쇄였다. 오늘은 푹 쉬도록 해. 내일 아침부터는 네가 가진 가치를 증명해야 할 테니까. 그는 그 말만 남기고 미련 없이 방을 나갔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진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유진은 잠들 수 없었다. 너무나도 넓고 호화로운 침대는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통유리창 쪽으로 다가갔다. 폭우는 그쳤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은 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시간 전의 일을 떠올렸다. 하객들의 비명, 강태민의 분노에 찬 얼굴, 자신을 외면하던 아버지의 눈빛, 그리고 빗속에서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던 권지혁의 무감정한 얼굴. 그녀는 하나의 지옥에서 탈출했지만 또 다른 지옥에 발을 들인 것일까? 강태민은 자신을 소유하려 했지만 이 남자, 권지혁은 자신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어느 쪽이 더 끔찍한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녀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태성그룹과 도대체 어떤 악연이 있기에 이토록 치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이 낯선 감옥에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낯선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폭우가 거짓말처럼 맑게 갠 하늘이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져 있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을 때 권지혁은 이미 완벽한 비즈니스 슈트 차림으로 거대한 아일랜드 식탁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 PC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에스프레소 잔이 놓여 있었고 그는 마치 그녀가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업무에 몰두해 있었다. 일어났나? 그가 시선도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주방에 간단한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저걸 봐. 그가 턱짓으로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은 수십 개의 채널로 분할되어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오고 있었다. 바로 어젯밤의 한유진 자신이었다. 태성그룹 후계자와의 세기의 결혼식. 신부 한유진 돌연 잠적 자극적인 헤드라인과 함께 그녀가 드레스를 움켜쥐고 호텔을 뛰쳐나가는 흐릿한 CCTV 화면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다. 연예 정보 프로그램의 패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놀렸다. 한유진 씨가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진전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해 한유진 씨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다른 누군가와 도피했다는 설도. 태성그룹 측은 신부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예식이 중단되었을 뿐이라며 억측을 자제해 달라고 했지만 강태민 이사의 표정은 좋지 않았죠. 모든 뉴스가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배신하고 돈의 눈이 먼 파렴치한 여자가 되어 있었다. 유진은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강태민이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매장시키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 유진 전자는 어떤 입장일까? 그녀가 리모컨을 찾아 다른 채널을 돌렸을 때 아버지인 한 회장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보였다. 딸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무리를 빚어 죄송합니다. 현재 저희도 연락이 닿지 않아. 아버지는 그녀를 보호하는 대신 태성그룹의 입장에 동조하며 그녀를 문제아로 만들고 있었다. 유진은 절망감에 숨이 막혔다. 세상 모두가 그녀의 적이었다. 그녀는 이대로 사회적으로 살해당하고 있었다. 겨우 이 정도에 무너질 거라면 내가 널 데려온 의미가 없지. 권지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절망을 파고들었다. 유진은 분노에 차그를 돌아보았다. 당신은 이게 다 계획이었어. 내가 이렇게 매도당할 것도 알고 있었던 거야. 권지혁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당연하지. 강태민이 어떤 인간인데. 그는 자신이 모욕당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처절하게 널 짓밟으려 할 거다. 그게 그놈의 방식이니까. 하지만 걱정 마. 대중은 금방 잊어. 중요한 건 누가 마지막에 웃느냐는 거니까. 그는 태연하게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셨다. 유진은 저 남자의 냉철함에 치가 떨렸다. 그녀는 다시 스크린으로 시선을 돌렸다. 이 남자가 자신을 이용해 태성그룹을 무너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 거대한 괴물과 싸우려는 것일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리모컨을 눌러 채널을 돌렸다. 시끄러운 연예 뉴스 대신 딱딱한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가 진지한 목소리로 국내 M&A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있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기업은 단연지석그룹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신흥 강자로 떠오른 지석그룹은 최근 업계 2위인 대형 하이텍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선언하며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진은 숨을 멈췄다. 화면이 바뀌고 거대한 컨퍼런스 룸에서 냉철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한 남자의 자료 화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완벽한 슈트, 날카로운 눈매, 주변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지석그룹의 권지혁 CEO입니다. 유진은 손에 들고 있던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지석그룹, 지지역그룹. 어떻게 이 이름을 모를 수 있을까? 몇 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기존의 재벌 구도를 위협하고 있는 신흥 거대 기업. 그들은 유진전자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였으며 동시에 태성그룹과는 여러 사업 분야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며 K비즈니스계의 가장 큰 전쟁을 치르고 있는 숙적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 권지혁, 얼음왕좌, 기업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가진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유명한 남자. 언론 노출을 극도로 꺼려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명성은 재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다. 그녀를 구한 남자. 아니, 그녀를 주운 남자가 바로 그 권지혁이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식탁에 기대어 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뉴스를 보는 것이 지겹다는 듯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었다. 유진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현기증을 느꼈다. 그녀는 강태민이라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권지혁이라는 그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냉혹한 용의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녀의 창백해진 얼굴과 흔들리는 동공을 본 권지혁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았나 보군. 한유진 씨.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손에 쥔 자의 여유가 묻어났다. 환영하지. 내 체스판에 오른 걸. 유진은 자신이 서 있는 펜트하우스의 바닥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아찔함을 느꼈다. 권지혁, 지석그룹의 총수.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는 냉혹한 기업 사냥꾼. 그녀는 마치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스크린 속에서 차가운 카리스마를 내뿜는 권지혁의 모습과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태연하게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소란과 뉴스를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았나 보군. 그의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환영하지. 내 체스판에 오른 걸. 유진은 그 말에 담긴 오만함과 냉혹함에 몸을 떨었다. 그녀는 그저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을 뿐인데 하필이면 거대한 용의 소굴로 뛰어든 셈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강태민보다 10배는 더 위험한 존재임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유진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당신이 지석그룹의 권지혁 대표였군요. 그렇다면 당신이 왜 나를? 그녀의 질문은 혼란스러웠지만 권지혁은 그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금속과 대리석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났다. 왜 널 구했냐고 하니. 단어 선택이 틀렸어. 난 널 구한 게 아니야. 그가 유진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유진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압도적인 키 차이로 인해 그는 그녀를 완전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난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고 어젯밤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난 오직 거래만 할 뿐이야. 그리고 넌 아주 흥미로운 거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그의 눈은 감정 없이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네가 도망친 그 결혼식 말이야. 그게 단순히 사랑 없는 정략 결혼 같나 순진하긴. 권지혁은 비웃음을 날렸다. 그건 결혼을 빙자한 완벽한 적대적 인수합병이었어. 내 아버지, 한 회장은 이미 유진전자를 살릴 모든 기회를 놓쳤지. 회사는 껍데기만 남았고 부실 채권과 비자금 문제로 감옥에 가기 일보 직전이었어. 강태민의 아비, 강 회장이 그 약점을 파고든 거고 태성그룹은 내 결혼을 대가로 유진전자를 헐값에 집어삼키고 모든 부실을 네 아버지에게 떠넘길 계획이었지. 넌 그냥 그 추악한 거래를 포장하기 위한 재물이었을 뿐이야. 유진은 그가 내뱉는 잔인한 진실에 숨이 막혔다. 그녀도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인 사살을 당하자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절망적인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난 태성그룹이 더 커지는 걸 원치 않아. 특히 내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에서 사사건건 부딪히는 놈들이니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차가운 분노가 실렸다. 강 회장은 내 뒤통수를 친 전적이 있지. 아주 비열한 방식으로. 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줘야겠어. 난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을 찾고 있었고, 바로 그때 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애지중지하던 신부가 내 차 앞으로 뛰어든 거야. 그는 유진의 턱을 가볍게 손가락으로 치켜 올렸다.
유진은 그의 손길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었다. 넌 강태민의 가장 큰 약점이야. 그 오만한 놈이 유일하게 집착하는 장난감이었으니까. 그리고 넌 이제 내 손에 들어왔지. 유진은 그의 손을 거칠게 쳐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서 날 이용해서 강태민을 자극하고 그 사이에 태성그룹을 공격할 생각이었군요. 난 그냥 당신들의 더러운 전쟁에 쓰이는 미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거야. 그녀의 외침이 거실을 울렸다. 하지만 권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만족스러운 듯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말이 좀 통하는군. 그래, 맞아. 넌 미끼야. 하지만 그냥 미끼로 끝날지. 아니면 이 판을 뒤집는 결정적인 조커가 될지는 내 선택에 달렸어. 그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태블릿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돌려 유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유진전자의 내부 회계 자료로 보이는 복잡한 표들이 떠 있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멍청했는지 알아. 그는 태성에게 모든 걸 빼앗기면서도 마지막 보험 하나를 들어뒀더군. 유진은 화면 속의 익숙한 파일 형식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던 비밀 파일이었다. 당신, 이걸 어떻게? 권지혁이 비웃었다. 네가 어젯밤 내 차에 타기 직전 내 드레스 주머니에서 떨어진 USB다. 넌 경황이 없어서 몰랐겠지만 내 운전기사가 그걸 회수했지. 유진은 그제야 기억났다. 아버지가 결혼식 전날 밤 술에 취해 울면서 그녀에게 건넸던 작은 USB였다. 유진아, 아빠가 미안하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이건 네가 꼭 가지고 있어라. 이게 내 마지막 목숨줄이 될지도 몰라. 아버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지만 태성그룹의 비리가 담긴 증거라고 어렴풋이 암시했었다. 그녀는 그것을 드레스 속 비밀 주머니에 숨겨두었고 도망치는 와중에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이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아 권지혁이 물었다. 네, 아버지가 태성그룹과 거래를 하면서 확보한 그들의 비자금 내역이야. 정확히는 태성그룹이 유진전자의 해외 법인들을 통해 어떻게 거액의 돈을 세탁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지. 내 아버지는 이걸로 마지막 협상을 해보려 했겠지만 강 회장이 한 수 위였어. 그는 이 증거를 터뜨리기 전에 내 결혼식을 강행해버린 거지. 넌 이미 태성의 며느리가 됐으니 내 아버지가 감히 자기 사돈의 비리를 터뜨리진 못할 거라고 계산한 거야. 권지혁의 설명은 완벽하게 논리적이었다. 유진은 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두려움과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분노가 머릿속을 깨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민의 약혼녀도 아버지의 순진한 딸도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이 복수뿐이었다. 그리고 그녀 앞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쥔 남자가 서 있었다. 좋아요. 권지혁 씨. 유진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냉철한 결의가 들어찼다. 당신 말이 맞아요. 난 이제 미끼가 아니라 조커가 되겠어요. 당신은 태성그룹을 원하고 난 강태민과 내 아버지를 포함한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우린 목적이 같군요. 권지혁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가 이렇게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반격할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다. 그래서 제안이라도 할 생각인가? 그가 팔짱을 끼며 물었다. 제안이 아니라 거래죠. 유진이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당신은 그 USB를 가졌지만 그건 암호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힌트는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 흘렸던 말들, 그가 만났던 사람들, 그가 돈을 숨겼던 해외 법인의 이름들. 그 모든 조각들을 맞춰야만 저 파일의 진짜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유진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심장에 밝힐 비수를 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내가 가진 모든 정보를 당신에게 넘길게요.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대신 뭘 원하지?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첫째, 나의 절대적인 안전. 강태민이 날 절대 찾지 못하게.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끝나도 그의 손에 절대 넘어가지 않게 해줘요.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둘째, 난 이 일이 끝난 후 완벽한 자유를 원해요. 당신의 감시나 통제도 받지 않는 내 이름으로 된 새로운 신분과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당신이 태성그룹을 무너뜨리고 얻을 이익에 비하면 아주 작은 대가일 거예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유진전자는 어차피 망해야 한다면 그 과정에서 내 아버지의 죄는 명백히 밝혀지되 그 회사에서 일했던 무고한 직원들은 최대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신의 힘으로 재고용이나 이직을 도와주세요. 마지막 요구는 그녀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였다. 권지혁은 몇 초간 유진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가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자산이라고 불렀던 그의 논리대로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매기고 협상을 시도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좋아, 거래하지.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받아들이지. 넌 내가 보장하는 한 가장 안전할 거고, 태성이 무너지는 날 넌 네가 원하는 자유를 얻게 될 거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은. 그가 잠시 말을 끊었다. 유진전자의 직원들까지 내가 챙겨야 할 의무는 없어. 하지만 지석그룹이 태성의 일부 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들은 검토해 볼 수는 있지. 그건 거래 조건이 아니라 너의 협조 수준에 따른 내 선회로 남겨두지. 유진은 그의 냉정함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둘렀지만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서 최대한을 얻어냈다. 좋아요. 그럼 계약서를 쓰죠. 그녀가 말했다. 구두 약속 따윈 믿지 않아요. 당신처럼 거래에 능숙한 사람과는 더더욱. 권지혁의 입가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에 가까운 것이 스쳐 지나갔다. 마음에 드는군. 그런 점이. 그는 즉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팀을 대기시켰다. 그리고 불과 1시간 뒤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유진과 권지혁은 수십 장에 달하는 임시 동맹 계약서 혹은 상호 이익 보장 협약서 앞에 마주 앉았다. 계약서의 내용은 유진이 요구한 조건들과 그 대가로 그녀가 제공해야 할 정보 및 협조 의무, 그리고 비밀 유지 조항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권지혁이 먼저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그는 펜을 유진에게 내밀었다.
유진은 펜을 받아들었다. 이 펜을 잡는 순간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한유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자신의 영혼 일부를 이 차가운 남자에게 저당 잡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한유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어젯밤 그토록 벗어던지고 싶었던 그 이름으로 그녀는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끝난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그것은 두 사람의 저기가 태성그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하나로 묶였음을 증명하는 차가운 증표였다. 결혼식장에 엉망이 된 그랜드 볼룸은 이미 정리되었지만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강태민의 개인 집무실은 그날의 아수라장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크리스탈잔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현대 미술 작품은 날카로운 물체에 찢겨 있었다. 강태민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친 채 거대한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스크린에는 그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분노에 찬 얼굴로 호텔을 빠져나가는 굴욕적인 사진이 떠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 정계의 모든 거물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완벽하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감히 한유진 따위가 그가 손에 넣으려 했던, 아니 이미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던 장난감이 자신을 배신하고 공개적으로 뺨을 때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태성그룹 후계자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앞에는 태성그룹의 법무팀장이자 강 회장의 충견 노릇을 하는 고문 변호사와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장 그 계집애를 내 앞에 끌고 와. 경호실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사님, 호텔 CCTV를 전부 확인했지만 그 여자가 검은색 세단에 타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든 흔적이 끊겼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위조된 것이었고 동선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조직이 개입한 것처럼. 강태민은 책상 위에 무거운 문진을 집어들어 경호실장의 머리바로 옆벽에 던졌다. 무능한 새끼들, 전문 조직, 그깟 계집애 하나 처리 못해서 변명 따위를 짓거려 그 차가 하늘로 솟았든 땅으로 꺼졌든 내가 알 바 아니야. 일주일 주지. 일주일 안에 그년을 내 앞에 데려오지 못하면 내 놈들 전부 한강 물맛을 보게 될 거다. 강태민은 단순히 분노만 하는 멍청이가 아니었다. 그는 병적으로 오만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자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하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가 법무팀장을 노려보았다. 계속 압박해 한유진이 원래 정신적으로 불안정했다는 기사, 사치스러웠다는 증거, 유진전자의 부실 경영 때문에 빚에 시달렸다는 루머, 닥치는 대로 뿌려 그녀를 도와줄 인간이 단 한 명도 남지 않도록 그녀를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그녀가 숨을 곳은 오직 내 발밑밖에 없다고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법무팀장이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유진 명의의 모든 계좌, 신용카드 전부 동결시켜 그녀가 물 한 모금도 제 돈 주고 사 먹지 못하게 해. 유진전자 그 망해가는 회사에도 사람을 보내. 한 회장 그 늙은 여우가 딸내미를 숨겨줄 수도 있으니까.
그의 명령은 신속하고 무자비하게 집행되었다. 유진이 펜트하우스에서 뉴스를 지켜보는 사이 세상은 빠른 속도로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가 한때 다녔던 대학의 동문 커뮤니티에는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이 익명으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녀가 가끔 들르던 갤러리나 레스토랑의 직원들은 그녀가 항상 거만했다는 식의 인터뷰를 늘어놓았다. 강태민이 고용한 사설 탐정들은 그녀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고, 그가 매수한 언론사들은 그것을 부풀려 연일 대서특필했다. 동시에 뒷골목의 어둠 속에서도 그녀를 찾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강태민은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관리하는 해결사들에게도 한유진의 사진을 넘겼다. 살려는 둬야지. 하지만 팔다리 한두 개쯤은 부러져도 상관없다. 그의 잔인한 명령과 함께 수백 명의 눈이 서울 시내를 샅샅이 훑기 시작했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권지역의 펜트하우스 안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은행 계좌가 모두 정지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그녀가 가진 구형 핸드폰 권지혁이 준 보안폰이 아닌으로 날아들었다. 그녀의 SNS 계정은 온갖 욕설과 저주로 마비되었다. 그녀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은 모두 그녀의 연락을 피하거나 이미 그녀를 손절한 뒤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강태민이 친 거대한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그녀는 이 펜트하우스라는 유리 상자 안에 갇혀버렸다. 공포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저 문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그녀는 강태민이 풀어놓은 짐승들에게 갈갈이 찢길 것이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강태민이 이 펜트하우스의 문을 부수고 들어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가는 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권지혁과 거래를 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만큼 극심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다. 그녀의 공포와는 대조적으로 권지혁은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유진이 패닉에 빠져 스크린을 노려보는 동안에도 자신의 서재에서 수십 건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화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동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지석그룹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의 그런 모습에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강태민이 지금 온 세상을 동원해서 날 찾고 있는데 당신의 이 펜트하우스가 언제까지 안전할 것 같아 그녀가 결국 그에게 소리쳤다. 권지혁은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연민도 없었다. 시끄럽군. 그가 차갑게 말했다. 강태민이 동원할 수 있는 건 고작 그 정도뿐인가 실망스러운데. 바로 그때 거실의 스크린에서 속보가 터져 나왔다. 강태민이 마침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수십 명의 기자들 앞에서 슬픔에 잠긴 피해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는 아직도 유진 씨를 믿습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었거나 혹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현상금 10억을 걸겠습니다. 그녀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제게 연락 주십시오. 유진은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다. 안전한 귀환이라는 말은 사실상 그녀를 찾는데 혈안이 된 뒷골목, 깡패들에게 그녀를 팔아넘기라는 공개적인 살인 청부나 다름없었다. 강태민은 교묘하게 자신을 걱정하는 약혼자로 포장하면서 동시에 유진을 도와줄지도 모르는 모든 잠재적 조력자들에게 경고를 날린 것이다. 이제
그녀는 10억짜리 현상 수배범이 되었다. 유진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우린 갇힌 거잖아. 저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겨우 그 정도에 겁먹을 거라면 거래를 시작하지도 말았어야지. 그는 다시 리모컨을 눌렀다. 이번에는 지도가 나타났고 1층 로비에 있던 사설 탐정의 위치가 붉은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강태민은 자기가 서울을 쥐고 흔든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이 도시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그는 지금 내 놀이터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거야. 권지혁이 말을 마치는 순간 1층 로비 영상에서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다. 건물의 보안 요원들이 꽃 배달부로 위장한 남자에게 다가가 신분증을 요구했고 남자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치는 순간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차 2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다. 경찰들은 일사천리로 그 남자를 불법 무기 소지 및 주거 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남자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그의 가방에서는 정말로 호신용을 넘어선 날카로운 칼이 발견되었다. 어떻게? 유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지혁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 건물 보안팀은 특수부대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어. 그리고 저 경찰서장은 지석그룹의 차기 데이터 센터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내게 작은 부탁을 한 적이 있지.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본사 앞에 저놈들은 이미 우리 보안팀이 신원을 파악해서 역으로 그들의 가족과 약점을 캐고 있어. 곧 개인적인 사정으로 전부 철수하게 될 거다. 지하 주차장의 저놈들은 아마 지금쯤 타이어가 전부 펑크 나서 견인차를 기다리고 있겠군.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다. 강태민이 분노에 차서 무작위로 그물을 던지고 있다면 권지혁은 이미 그 그물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두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강태민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지켜보고 있었다. 강태민의 힘이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힘이라면 권지혁의 힘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권력 그 자체였다. 그녀는 강태민에게서는 혐오스러운 공포를 느꼈지만 권지혁에게서는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차가운 경외심과 두려움을 느꼈다. 이 남자는 강태민보다 훨씬 더 무서운 존재였다.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 남자였다. 강태민은 곧 깨닫게 될 거야. 자기가 건드린 게 단순한 도망친 신부가 아니라 지석그룹의 CEO라는 걸. 권지혁이 다시 서재로 돌아서며 말했다. 그가 분노에 차서 날뛰는 동안 우린 그놈의 숨통을 끊을 준비를 해야지. 그는 서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어젯밤 유진에게서 회수한 USB를 그녀 앞에 밀어놓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태성그룹의 비리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다. 더 이상 숨어서 떨고 있을 시간 없어. 네가 가진 가치를 증명할 시간이다. 한유진 씨, 저 안에 든 게 뭔지 당장 알아내.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유진은 더 이상 그에게서 도망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무서운 남자의 편에 서서 강태민이라는 괴물을 사냥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USB를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소나기에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권지혁이 내민 USB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는 달리 마치 시한폭탄의 스위치처럼 묵직했다. 한유진은 그것을 손에 쥐고 그의 서재, 아니,
지휘 통제실에 가까운 방을 둘러보았다. 한쪽 벽면 전체가 수십 개의 화면으로 분할된 거대한 미디어 월역. 다른 쪽에는 용도를 알 수 없는 서버 장비들이 낮게 윙윙거리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가 어젯밤 잠시 머물렀던 게스트룸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 첨단 공간의 주인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연결해. 잠시 후 미디어 월의 가장 큰 화면에 날카로운 눈매를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배경으로 보아 그녀 역시 비슷한 하이테크 공간에 있는 듯 했다. 대표님, 민서현입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권지형만큼이나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지석그룹의 엘리트 보안팀, 섀도우의 팀장이지. 권지혁이 유진에게 짧게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의 키가 될 한유진 씨. 민서현은 화면 너머로 유진을 M스캔하듯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 대신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대표님, 이 USB는 단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128비트 이상의 다중 암호화는 물론 5회 이상 로그인 실패 시 모든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자폭 트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해체하려다간 유진은 숨을 삼켰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함께 죽자는 함정이기도 했다. 권지혁은 그러나 동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네가 있는 거겠지. 민 팀장. 그리고 한유진 씨가. 그는 유진을 돌아보았다. 네, 아버지가 이걸 너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지? 사소한 단어 하나. 몸짓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부 말해. 유진은 그 압도적인 첨단 기술과 민서현의 전문적인 포스에 주눅이 들었지만 지금은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날 밤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기억의 파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피닉스라는 단어를 언급했어요. 무슨 프로젝트 이름 같았어요. 그리고 파나마에 있는 어떤 유령 회사 이름. 솔라리스 인베스트먼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스위스 은행의 계좌번호 뒷자리를 중얼거리기도 했고요. 스, 였나. 민서현의 팀이 유진이 뱉어내는 단어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하며 암호 해독 알고리즘에 대입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수백만 개의 단어 조합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하지만 USB는 굳게 닫힌 조개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유진은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다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기억은 그저 망상에 불과했던 걸까. 더 없어 권지혁이 그녀를 재촉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나는 듯했다. 아버지가 아끼던 것, 집착하던 것, 그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야 해. 암호는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을 거실에 또 다른 스크린 앞으로 데려갔다. 그가 리모컨을 조작하자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되며 다양한 장소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저기, 그가 한 화면을 가리켰다. 지석그룹 본사 로비였.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 몇몇이 방문객인 척 로비를 서성이고 있었다. 강태민이 보낸 놈들이야. 내가 널 숨겼을 거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사 주변을 탐문하고 있지. 그가 다른 채널을 틀었다. 이번에는 어두운 지하 주차장이었다. 여긴 내 오피스텔 중 하나다. 저놈들은 내가 자주 이용하는 동선에 잠복해 있어.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바로 이 펜트하우스가 위치한 건물의 1층 로비였다. 그리고 저기
꽃 배달부로 위장한 저놈. 저놈도 강태민의 사설 탐정이지. 이미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너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포착한 거야. 시간이 없어. 권지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태민이 저렇게 나온 이상 이제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다. 그놈이 이 펜트하우스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민서연의 목소리도 다급해졌다. 대표님, 암호화 2단계에서 막혔습니다. 물리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특정 날짜와 음성 혹은 생체 인식이 결합된 방식 같습니다. 이건 한유진 씨 본인과 관련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진은 머리를 쥐어짰다. 나와 관련된 것 아버지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정보를 암으로 썼다고 그가 나를 팔아넘겼는데 모순된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다. 그가 항상 금고 옆에 걸어두었던 사진. 그것은 그녀의 사진이 아니었다. 어머니. 유진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요. 유진은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매년 어머니 기일에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시를 읊조렸죠. 제 속에서도 꽃은 다시 핀다. 피닉스. 불사조는 제 속에서 다시 태어나죠. 권지혁과 민서연의 눈빛이 동시에 날카로워졌다. 그 시의 제목은 민서연이 다급하게 물었다. 몰라요. 하지만 기일은 알아요. 10월 28일.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를 부르던 애칭이 있었어요. 나의 수선화. 민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현란하게 춤을 췄다. 이첼링 아르바. 수선화 다포딜. 피닉스. 조합된 키워드가 입력되었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유진은 절박하게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가 금고를 열 때의 습관. 그는 항상 어머니의 사진을 한번 쓰다듬고 무언가를 음성. 음성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시를 읊었어요. 한유진 씨.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 민서연이 모니터의 시의 한 구절을 띄웠다. 유진은 그것이 아버지가 읊조리던 그 시가 맞음을 직감했다. 제 속에서도 꽃은 다시 핀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 구절을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버지와 달랐지만 시스템은 음성 패턴이 아닌 특정 키프레이즈를 인식하도록 설정되어 있었던 것일지도 몰랐다. 10월 28일. 수선화. 피닉스. 그리고 마지막 음성키. 잠시 동안의 정적. 화면에 떠있던 붉은색 로켓 표시가 녹색 UN 로켓으로 바뀌는 순간 서재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그리고 다음 순간 USB 안에 잠들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화면은 수백 개의 파일 목록으로 뒤덮였다. 시간이 없어. 권지혁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강태민이 저렇게 나온 이상 이제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도시 전체를 뒤집어 놓을 거다. 그놈이 이 펜트하우스를 알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야. 민서연의 목소리도 다급해졌다. 대표님, 암호화 2단계에서 막혔습니다. 물리적인 키워드가 아니라 특정 날짜와 음성 혹은 생체 인식이 결합된 방식 같습니다. 이건 한유진 씨 본인과 관련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유진은 머리를 쥐어짰다. 나와 관련된 것
아버지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정보를 암호로 썼다고 그가 나를 팔아넘겼는데 모순된 생각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서재를 떠올렸다. 그가 항상 금고 옆에 걸어두었던 사진. 그것은 그녀의 사진이 아니었다. 어머니, 유진이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요.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며칠 밤낮을 센 듯한 극심한 피로가 유진의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그때 권지혁이 방 한쪽에 있는 미니바에서 위스키 병과 잔 2개를 꺼냈다. 그는 얼음을 넣은 잔 하나를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망설이다가 잔을 받았다. 마셔. 잠재적 가치를 입증했으니 이 정도는 보상으로 받을 자격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자산을 대하는 태도가 아닌 파트너를 인정하는 듯한 미묘한 변화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게 베푸는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호의였다. 유진은 차가운 액체를 한 모금 삼켰다. 독한 알코올이 그녀의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다. 당신은 유진이 입을 열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태성그룹과 도대체 무슨 원한이 있길래? 단순히 사업적인 경쟁자라고 하기엔 권지혁은 자신의 잔을 비우고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옆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쳐 보였고 동시에 고독해 보였다. 원한 그가 낮게 읊조렸다. 내 아버지는 강 회장과 친구였지. 그리고 그 친구의 배신으로 모든 걸 잃고 병상에서 죽어갔어. 난 내가 18살 때 그 인간들이 우리 집의 마지막 남은 것들까지 차압해 가는 걸 지켜봐야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 무감정함이 오히려 더 깊은 증오를 드러내고 있었다. 난 쓰레기 더미에서 다시 기어 올라왔어.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을 위해서. 강태민이 아버지에게서 모든 걸 물려받았듯이 나도 아버지에게서 단 하나를 물려받았거든. 바로 복수야. 유진은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얼음 왕자 위에 앉은 냉혈한 CEO. 그 역시 아버지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상처받은 소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우리 아버지는 나를 지키기 위해 그 USB를 만든 게 아니었어요. 어머니를 잊지 못해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암호로 걸어둔 것 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추억마저도 자신을 살리기 위한 보험으로 이용하려 했고요. 그리고 결국 나를 팔아넘겼죠. 유진의 목소리가 자조적으로 떨렸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딸과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아들. 그들은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아버지라는 존재에게서 비롯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공유하고 있었다. 권지혁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그녀를 자산으로 평가하는 냉철함 대신 동질의 상처를 가진 존재를 알아보는 복잡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네 아버지는 멍청했어. 손에 쥔 게 뭔지도 몰랐으니까. 하지만 넌 아니야. 그가 빈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넌 네가 가진 패의 가치를 증명해냈어. 강태민과 내 아버지는 널 과소평가했지. 그게 그들의 가장 큰 실수가 될 거다. 그는 유진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이제부터 넌 단순한 미끼나 증인이 아니야. 한유진 씨, 넌 내 복수의, 그리고 내 복수의 공동 집행자다.
이 판이 끝날 때까지 우린 함께 가야 해. 유진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차가운 불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도망치는 신부는 없었다. 오직 복수를 갈망하는 두 명의 공모자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태성그룹의 비리가 담긴 USB가 열린 순간 권지혁과 한유진 사이의 공기는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더 이상 펜트하우스는 안전가옥이 아니었고 지휘 통제실이 되었다. 유진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서현 팀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자신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든 말과 행동, 유진전자의 내부 사정을 퍼즐 조각처럼 맞추어 나갔다. 그녀의 기억은 민서현의 기술력과 결합하여 태성그룹의 자금 흐름도를 완성시켰고, 권지혁은 그 흐름을 바탕으로 태성에 숨겨진 약점들을 하나씩 파악해 나갔다. 그는 유진의 명민함에 놀랐다. 그녀는 단순히 재벌가의 딸로 곱게 자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경영 지식과 날카로운 직관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갈고 닦고 있었다. 권지혁은 완성된 자료를 검토하며 서재의 통유리창 앞에 섰다. 태성그룹을 무너뜨릴 증거는 차고 넘쳤다. 당장이라도 검찰에 이 자료를 넘기면 강 회장과 강태민 부자를 구속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강태민은 꼬리 자르기를 할 거예요. 모든 죄를 아버지 강 회장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몰랐다고 발뺌하겠죠.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잠시 휘청거릴 뿐 결국 그놈이 다시 차지하게 될 거예요. 전 그놈이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제 눈으로 봐야겠어요. 그가 가장 오만하게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요.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그의 생각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그래서 더 큰 무대를 준비했지. 권지혁이 태블릿을 조작하자 화려한 연회장 디자인이 화면에 떠올랐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지석그룹의 연례 자선 파티. 올해는 지석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야.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이곳을 주목하지. 유진은 그의 의도를 즉각 파악했다. 그곳에 절 데려가시겠다고요. 강태민이 날뛰는 이 상황에 그녀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법이야. 그리고 가장 밝은 조명 아래서야만 그림자가 얼마나 추악한지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으니까. 권지혁의 계획은 대담했다. 그는 강태민이 스스로 이 무대 위로 올라오도록 만들 생각이었다. 그는 언론을 통해 태성그룹을 공격하는 대신 강태민의 오만함을 직접 겨냥하기로 했다. 권지혁의 섀도우 팀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검찰이나 언론의 증거를 흘리는 대신 재계의 사교계와 정보지 시장에 교묘한 소문들을 뿌렸다. 권지혁 대표가 이번 자선 파티에서 태성그룹과 관련된 중대 발표를 할 것이다. 권 대표가 최근 비밀스러운 손님을 극진히 보호하고 있다. 그 손님이 바로 태성그룹의 치명적인 약점과 관련이 있다는 식의 구체적이면서도 모호한 정보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태민이 고용한 사설 탐정 중 한 명에게 실수를 가장하여 사진 한 장이 흘러들어갔다. 지석그룹 소유의 다른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완벽하게 변신한 한유진이 권지혁의 또 다른 차에 오르는 모습이 찍힌 의도적으로 흐릿하게 처리된 사진이었다.
강태민은 그 보고를 받고 이성을 잃었다. 지난 몇 주간 그는 한유진을 찾기 위해 서울을 이잡듯이 뒤졌지만 권지역의 철통 같은 방어막에 막혀 어떤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그의 부하들은 번번이 체포되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임무에 실패했다. 그는 권지역이 이 일에 개입했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권지혁, 감히 그가 자신의 여자를 빼돌리고 이제는 그녀를 이용해 자신을 모욕하려 하고 있었다. 자선 파티 중대 발표 강태민은 그것이 권지혁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해 꾸민 연극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권지혁이 감히 수백 명의 눈앞에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고 한유진을 마치 전리품처럼 과시하리라 생각했다. 그의 병적인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할 리 없었다. 권지혁. 그 개자식이. 강태민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모든 것을 부수고 싶었지만 지석 호텔은 권지혁의 안방이었다. 그는 냉정을 되찾으려 했었다. 좋아. 내 놈이 판을 벌이겠다 이거지. 그럼 그 판에서 누가 진짜 주인공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강태민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권지혁이 증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그저 한유진을 세뇌시켜 자신을 비난하게 만들려는 쇼라고 생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경호실장을 불렀다. 최정예 요원들로만 20명을 뽑아 파티의 하객으로 위장해서 잠입시킨다. 내 신호가 떨어지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유진을 확보해. 권지혁이 방해하면 다리 하나쯤 부러뜨려도 좋아. 강태민은 그것으로도 모자랐다. 그는 자신이 매수해둔 언론사 기자 몇몇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나는 내 약혼녀를 되찾기 위해 파티에 간 거야. 권지혁이 그녀를 감금하고 세뇌시켰고 나는 그녀를 구하러 간 거지. 내가 한유진의 손목을 잡고 나오는 순간 너희들은 플래시를 터뜨려. 제목은 납치된 약혼녀를 구출한 강태민 이사. 세기의 로맨스 정도로 뽑아. 알겠어. 그는 이 파티를 자신의 영웅담을 위한 무대로 만들 작정이었. 그는 권지혁을 파렴치한 납치범으로 자신은 비련의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고 한유진을 다시 자신의 세장으로 끌고 올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권지혁이 정교하게 설계한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파티 당일 밤 펜트하우스의 드레스룸은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 본부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유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의 여자는 그녀가 알던 한유진이 아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그녀는 모든 빛을 빨아들일 듯한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어깨는 당당하게 드러났고 치맛자락은 단호하게 떨어졌다. 권지혁이 직접 고른 드레스였다. 그는 그녀의 목에 차가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직접 걸어주었다. 이건 보석이 아니야. 그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최고 성능의 마이크로폰이자 내 보안팀과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통신 장치다. 그리고 내 위치 추적기이기도 하지. 그의 손길이 그녀의 맨살에 닿았을 때 유진은 떨지 않았다. 오히려 차가운 강철이 피부에 닿는 듯한 안정감을 느꼈다. 민서연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귀에 초소형 이니어를 꽂아주었다. 강태민이 접근하면 저희가 즉각 대응할 겁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신호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감정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늘 밤 한유진 씨는 가장 연약한 피해자이자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 거울 속 자신의 눈빛이 권지혁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두렵지 않아요. 그녀가 거울에 비친 권지혁을 보며 물었다. 만약 당신의 계획이 틀어지면요. 강태민이 정말 날 끌고 가버리면. 권지혁은 자신의 턱시도 매무새를 바로잡으며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에 차 있었다. 내 무대 위에서 배우는 내가 정한 대본대로만 움직이게 되어 있어. 강태민은 오늘 밤 자신이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될 거라 착각하겠지만 그는 그저 처형대에 오르는 죄수일 뿐이야. 그리고 당신, 그가 유진과 눈을 맞췄다. 당신이 오늘 그놈의 단두대 칼날을 직접 내리치는 집행관이야. 지석 호텔의 연회장 앞은 이미 수백 명의 기자들과 재계 인사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권지혁의 방탄 리무진이 붉은 카펫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권지혁이 먼저 내렸다.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져나왔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오늘은 그 무표정 뒤에 거대한 폭풍을 숨기고 있었다. 그가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지옥 같은 결혼식장에서 도망쳤던 그 손이 아닌 복수를 위해 내민 파트너의 손을 굳게 잡았다. 유진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현장의 모든 공기가 멎는 듯했다.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한유진. 한유진이잖아. 권지혁 대표랑 같이 왔어. 모든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해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는 대신 턱을 치켜들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팔짱을 끼고 자신을 집어삼킬 듯한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거대한 함정의 중심부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 지석 호텔의 그랜드 볼룸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수천 개의 크리스탈로 이루어진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국내외 거물급 인사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화려한 파티의 주최자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이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언제나처럼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에게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냉기가 흘러나왔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팔짱을 낀 채 에스코트하고 있는 여인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태성그룹의 현상 수배범 강태민의 사라진 신부 한유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빗물에 젖은 채 도망치던 가련한 생쥐가 아니었다. 짙은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는 그녀의 흰 피부와 대비되어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고 어깨를 당당히 드러낸 디자인은 그녀의 결의를 보여주는 듯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언론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여자로 매도당하던 그녀는 지금 이 연회장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뿜어내는 여왕의 모습으로 서 있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과 기자들이 경악과 혼란에 빠져 수군거렸다. 세상에, 한유진이잖아. 권지혁 대표와 어떻게 된 거지? 납치된 게 아니었어. 권지혁은 그 모든 소란을 비웃기라도 하듯 유진의 허리를 감싸 안고 붉은 카펫을 당당하게 걸었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모든 시선과 카메라 플래시를 정면으로 받아내며 자신을 위한 처형대의 중앙으로 걸어갔다. 두 사람이 연회장의 중앙에 다다랐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숨죽여 지켜보던 한 무리의 그림자가 움직였다.
하객들 사이에 교묘하게 섞여 있던 강태민의 경호원들이었. 그리고 그들 사이를 헤치고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강태민이 뛰쳐나왔다. 그는 권지혁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조롱하기 위해 이 모든 쇼를 기획했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다. 한유진이 저토록 당당하게 권지혁의 옆에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다. 한유진 그의 고함이 연회장을 울렸.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어 유진의 팔목을 거칠게 낚아챘다. 결혼식장에서 도망치던 그날 밤, 그녀의 악몽 속에 나타났던 바로 그 소나기였다. 네가 감히 여길. 이 개자식. 당장 내 여자 손 안 놔. 강태민은 유진을 자신의 뒤로 끌어당기려 했지만 권지혁이 유진의 앞을 막아서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권지혁은 분노에 날뛰는 강태민을 마치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여자라고 권지혁의 낮은 목소리가 강태민의 고함과 대비되며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강태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가 매수한 기자들이 이 극적인 장면을 포착하기 위해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자신이 준비한 대본대로 연기를 시작했다. 그는 하객들을 향해 울분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모두 보십시오. 이 여자는 제 약혼녀 한유진입니다. 권지혁. 저 비열하고 파렴치한 놈이 제 약혼녀를 납치하고 감금해서 저렇게 세뇌시킨 겁니다. 유진아, 정신 차려. 내가 왔어. 이제 괜찮아. 이리 와. 강태민은 자신을 비련의 남자 주인공으로 권지혁을 파렴치한 납치범으로 몰아붙였다. 그는 유진이 자신의 손에 끌려오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을 것이라 예상했다. 몇몇 하객들은 정말로 권지혁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태민은 승리를 직감했다. 그가 유진의 팔을 다시 한번 세게 잡아당기며 자신의 경호원들에게 눈짓을 보내는 순간 권지혁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연기는 그쯤 해두지. 강태민 이사. 권지혁의 목소리는 유진의 목걸이에 달린 마이크를 통해 연회장 전체의 스피커로 울려 퍼졌다. 네가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인 것 같군. 강태민이 당황하며 주춤하는 사이 권지혁은 자신의 턱시도 재킷 안쪽 버튼을 가볍게 눌렀다. 그것이 바로 민서연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다. 다음 순간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졌다가 중앙 무대와 벽면의 모든 거대한 스크린에 동시에 불이 들어왔다. 지석 그룹의 자선 활동을 홍보하던 영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은 어둡고 은밀한 지하 주차장의 CCTV 화면이었다. 화면 속에서 강태민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이 누군가에게 거액의 돈가방을 건네고 있었다. 상대는 현직 고위급 검찰 간부였다. 이게 뭐야? 강태민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강태민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다. 한유진, 그년 하나만 잡으면 돼. 유진 전자가 파나마에 숨겨둔 비자금 통로. 그거 우리가 다 먹는 거야. 한 회장은 어차피 감옥 갈 거. 우리가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야. 연 회장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스크린에는 유진의 아버지가 넘긴 USB 속 자료들이 민서연 팀에 의해 완벽하게 편집되어 상영되고 있었다. 태성그룹이 유진 전자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구체적인 지시 내역. 스위스 은행을 통해 불법 정치 자금을 세탁한 장부. 그들이 매수한 언론인들과 정계 인사들의 리스트가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강태민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당장 저것 꺼, 저것 끄라고 그가 스크린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이미 사태를 파악한 호텔 보안 요원들 권지혁의 섀도우 팀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태민이 고용한 기자들조차 이 엄청난 특종 앞에서 넋을 잃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들의 카메라는 이제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아닌 범죄자 강태민을 향해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이번에 등장한 것은 강태민의 추가 경호 인력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인파를 해치고 중앙으로 향했다. 태성그룹 강만호 회장과 강태민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뇌물공여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 회장을 압도했다. 메인 테이블에 앉아있던 강만호 회장은 그 자리에서 심장을 붙잡고 쓰러졌다. 강태민은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자신을 잡으러 오는 수사관들을 밀치고 유진을 향해 다시 손을 뻗었다. 한유진, 네가 감히 날 배신해 하지만 그의 손이 유진에게 닿기도 전에 권지혁의 경호팀이 그의 팔을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놔, 이거 놔. 이 개자식들아. 강태민이 대리석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발버둥 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이 파티의 주인공이 되려 했던 그는 이제 대한민국 상류층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비참한 죄수로 전락했다. 연 회장은 기자들의 고함과 카메라 플래시, 하객들의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유유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는 마이크를 잡는 대신 유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유진은 그의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더 이상 권지혁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그와 동등한 파트너로 섰다. 그녀가 마이크 앞에 서자 거짓말처럼 소란이 잦아들었다. 유진의 목소리는 그녀의 목걸이를 통해 작지만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제 이름은 한유진입니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저는 강태민 씨의 약혼녀가 아닙니다. 저는 태성그룹의 비자금 세탁을 위한 재물이었고 제 가족의 목숨을 담보로 한 인질이었습니다. 유진은 모든 것을 밝혔다. 아버지가 어떻게 협박당했는지, 강태민이 그녀를 어떻게 소유물로 취급했는지, 그리고 그녀가 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연민을 구하는 피해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고발하는 증인의 목소리였고 심판을 내리는 집행관의 목소리였다. 강태민 씨가 말한 납치와 감금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를 납치하고 감금하려 했던 것은 권지혁 대표가 아니라 바로 제 아버지와 강태민 씨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골랐다. 저는 제 삶을 되찾기 위해 도망쳤고 권지혁 대표는 저를 구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저에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 유일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녀는 구원자가 아닌 조력자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이것은 동정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한 동맹임을 선포하는 것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던 강태민이 유진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했다. 한유진, 네가 감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연 회장에 메아리 쳤지만 이제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 모든 이의 시선은 무대 위에 당당히 서 있는 한유진과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권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완벽하게 실행했다. 강태민과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은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처참한 방식으로 공개 처형당했다. 권지혁은 유진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진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지석 호텔 연회장에서 벌어진 공개 처형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의 일면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민과 무대 위에서 당당히 그들을 고발하던 한유진. 그리고 그녀의 곁을 얼음 조각처럼 지키고 서 있던 권지혁의 사진으로 도배되었다. 태성 게이트라고 명명된 이 사건은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을 넘어 정관계 로비와 불법 주가 조작,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 스캔들로 번져나갔다. 태성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휴지 조각이 되었고 그룹은 사실상 공중분해 수순에 들어갔다. 강만호 회장은 병상에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강태민은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려 했지만 권지혁이 공개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이어서 그 누구도 감히 그를 변호하려 들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구치소 독방에서 자신이 경멸했던 한유진과 무시했던 권지혁의 손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규했다. 물론 태풍의 눈에서 유진 전자 역시 무사할 수는 없었다. 한유진의 아버지, 한 회장 역시 태성그룹의 범죄를 인지하고도 묵인했으며 심지어 그 증거를 이용해 딸의 결혼을 거래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유진 전자는 이미 자생 능력을 잃은 상태였고 최대 채권단인 은행들은 즉각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유진은 이 모든 과정을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서 담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는 권지혁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다. 아버지와의 면회였다. 차가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아버지는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딸을 보자마자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저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하거나 원망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그저 안녕을 구하러 왔어요. 아버지의 딸이었던 한유진은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그날 죽었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권지혁은 그의 거래를 충실히 이행했다. 태성그룹이 무너지면서 생긴 거대한 권력의 공백을 지석그룹은 무서운 속도로 흡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태성그룹의 알짜배기 자산들을 헐값에 인수했고 그 과정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간 유진전자의 핵심 부서였던 반도체 연구소와 우수 인력들을 선의로 고용 승계했다. 표면적으로는 무너진 중견 기업의 인재들을 구제하는 형태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제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냉철한 비즈니스였다. 그는 유진과의 약속을 지켰지만 그 방식은 철저히 권지혁다웠다. 그는 유진 전자 직원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고 동시에 유진의 아버지에게는 회사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가장 완벽한 파멸을 선사했다. 그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철저한 전략가이자 집행자였다. 모든 것이 가라앉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유진은 처음으로 펜트하우스를 떠나 지석그룹 본사, 권지혁의 집무실을
제 발로 찾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나 인질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이었다. 권지혁의 집무실은 그의 펜트하우스 서재보다 더 거대하고 차가웠다. 그는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두고 제국의 왕처럼 앉아 있었다. 그는 유진을 보자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당신과의 계약 조건이야. 그 안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새로운 신분증, 해외의 안전 계좌, 그리고 그녀가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거액이 입금된 통장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태성그룹의 몰락에 기여한 핵심 정보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보상금이자 컨설팅 비용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이제 당신은 자유야. 어디로든 떠나도 좋아. 강태민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못할 테니까. 유진은 그 서류들을 받아들었지만 곧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내려다보는 권지혁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이 모든 게 당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거였나요? 그녀가 물었다. 권지혁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시작은 그랬지. 하지만 그는 말을 이었다. 복수는 생각보다 공허하더군. 태성을 무너뜨렸지만 내 아버지가 돌아오지는 않아. 난 여전히 이 꼭대기에서 혼자야.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환희가 아닌 목표를 상실한 자의 고독이 묻어났다. 유진은 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모든 것을 되갚아 주었지만 그녀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들은 둘 다 과거의 상처와 배신으로 인해 괴물이 되어야만 했고, 이제는 그 괴물의 모습으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이다. 유진은 서류 뭉치를 다시 그에게 밀어냈다. 이 돈은 받지 않겠어요. 대신 이걸로 다른 계약을 하죠. 권지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다른 계약 난 떠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처럼 나도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유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 돈으로 난 나처럼 힘없는 피해자들을 도울 재단을 만들겠어요. 가정폭력, 강압적인 결혼, 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을 위한 법률 지원 재단이에요. 그녀는 권지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권력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죠. 난 빛 속에서 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 이 돈을 보상금이 아니라 내 재단을 위한 첫 번째 투자금으로 계약해 주세요. 권지혁 대표님. 권지혁은 그녀의 당돌한 제안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그의 입가에 얼음장 같던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는 그녀가 돈을 받고 사라지는 수많은 증인 중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조건이 까다로운 투자자로군. 그가 말했다. 수익률은 어떻게 보장하지? 유진도 마주 웃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로 보답하죠. 당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그로부터 1년이 흘렀다. 서울의 번화가 한쪽에 YJ 법률지원재단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다. 한유진은 재단의 대표가 되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는 여성들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그녀는 더 이상 사파이어 블루 드레스를 입지 않았지만 단정한 비즈니스 슈트 차림의 그녀에게서는 그날 밤 연회장에서보다 더 강인하고 성숙한 아름다움이 빛나고 있었다. 언론은 그녀를 재벌가의 배신자에서 약자들의 수호자로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그것을 타인을 치유하는 힘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그녀의 재단은 권지혁의 익명기부, 아니 투자 덕분에
재정적으로 튼튼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밤, 유진이 마지막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 재단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 서 있었다. 그는 1년 전과 다름없이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더 이상 얼음장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그녀의 책상 맞은편 의자에 무심하게 앉았다. 오늘 이사회 보고서를 봤어. 수익률이 형편없더군.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 유진은 지친 얼굴로 웃으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수익률 대신 가치를 보시겠다던 투자자님 아니었나요? 오늘 3명의 여성이 우리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그 정도면 훌륭한 가치 아닌가요? 권지혁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뭐죠? 설마 추가 투자 계약서 아직은 필요 없는데. 유진이 의아해하며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투자 계약서가 아니었다. 아주 사적인 문서였다. 문서의 제목은 종신 파트너십 계약서였다. 유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계약의 갑과 을은 권지혁과 한유진으로 되어 있었다. 계약 조항은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이상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다. 제1조 갑과 을은 서로의 고독을 공유할 의무를 진다. 제2조 을을 갑의 냉정한 세계에 온기를 제공하며 갑은 을의 이상적인 세계를 현실에서 지켜낼 법적, 물리적 방패가 된다. 제3조 본 계약은 어느 한쪽에 일방적인 강요나 희생 없이 오직 상호 동의하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유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권지혁 씨, 이건 법적 효력도 없는 문서예요. 게다가 종신 계약이라니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권지혁은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차가움이 유진의 온기를 갈망하고 있음을 그녀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조항이 있지. 그가 파일을 넘겨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다. 제4조, 이 계약을 완성하는 유일한 조건은 유진이 되물었다. 권지혁이 그녀의 눈을 깊숙이 바라보며 말했다. 다시는 억지 결혼식 따위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는 확신. 그리고 당신의 진심 어린 서명. 그는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유진은 1년 전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복수를 위해 서명했던 그날을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쥔 펜의 무게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것은 복수의 무게가 아닌 새로운 삶과 사랑의 무게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이름을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적어 내려갔다.